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웨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저는 억지로 가게 된 한국에서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 경험은 중국 공산당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대도시인 상하이에서 태어난 저는 중국에서 나름 엘리트 과정을 거치며 중국에서 유명한 방산업체에 취직까지 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분명 학창시절까지만 해도 사람들의 선망을 받는 엘리트였던 저는 어렵게 취직을 하자마자 곧바로 현실을 깨닫게 되었죠. 왜냐하면 제 월급은 150만 원인데 집세와 식비 등의 생활비를 지출하면 그야말로 남는 돈이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악화되는 중국 경제와 함께 제 삶은 계속해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래도 턱없이 부족한 월급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깎여갔거든요. 연차가 쌓여갈수록 오히려 연봉이 삭감되다니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되는 황당한 경우인데요. 그러나 최근 중국 경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중국 기업들은 직원의 임금을 올려주는 것이 아닌 오히려 계속해서 깎아대고만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어차피 중국 내의 실업자는 엄청나게 많고 제가 아니라도 대체자쯤은 언제든지 있으니 연봉 삭감이 싫으면 알아서 나가라는 태도를 보일 뿐이었죠. 저는 그나마 엘리트 코스를 밟았기에 이 정도지 제 친구들은 저의 절반도 안 되는 연봉으로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것을 잘 알기에 저는 최대한 버텨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게 크나큰 시련이 닥쳐오게 되죠. 바로 몇 년간 교제 중이었던 여자친구가 결혼을 요구해왔기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결혼 지참금 문화가 있기에 제 여자친구도 어김없이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그녀는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제겐 5천만 원은커녕 500만 원도 없었기에 그녀의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결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그녀는 돈 많은 다른 남자를 찾아보겠다며 떠나버렸고 저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른 채 절망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결혼 지참금 부족 문제는 저만 겪은 것이 아닌 모든 중국 남자들이 겪는 일이기에 그다지 박탈감이 들지는 않았는데요. 그러나 중국 정부 측의 행보에 약간의 답답함만을 느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여자가 그렇게 부족하다면 한국을 침략해서 강제로 한국 여자들을 빼앗아오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방산업체에서 일하고 있고 여러 공부를 하면서 중국이 얼마나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미국에도 맞설 강대국인데 반해 한국은 겉만 그럴듯하지 중국이 조금만 압박하면 단 3일도 못 버티고 멸망해버릴 나라일 뿐이었죠. 한국의 군사력을 봐도 그렇습니다. 일단 한국군은 병력 면에서 중국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고 혼자서 나라를 지킬 힘도 없어서 매번 미국과 합동훈련을 하곤 하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의 속셈은 마치 고슴도치가 자신의 부드러운 속살을 가시로 숨기는 것처럼 미국과의 훈련을 통해 약한 군사력을 강한 것처럼 위장함으로써 중국에 지배당하지 않게 발버둥 치는 거겠죠. 그리고 제가 중국 공영방송의 보도를 듣기로 한국의 경제 상황은 중국보다도 더욱 심각해서 거리에는 온통 노숙인들 천지에 군인들조차 제대로 된 고기 한 번 못 먹는다고 했는데요. 이런 가난하고 형편없는 한국의 상황이라면 지금이야말로 한국을 지배하고 중국의 심각한 남녀 성비 문제를 해결할 적기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그들의 대부분의 역사를 중국의 지배 안에서 살았기에 지배당하는 것에 익숙한 한국인들은 중국의 점령 하에서도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저는 중국 정부가 마음먹고 총력전을 펼치면 중국의 심각한 여자 부족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 도대체 왜 한국을 그냥 내버려 두는 호의를 베푸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러다 저는 정말로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회사에서 한국으로 파견을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저는 한국 방산업체 주최로 열리는 컨소시엄 사업에 참여하러 가게 되었죠. 그런데 제가 한국에 입국한 뒤 숙소로 이동할 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이나 각종 도심을 이동해봐도 한국에는 노숙자가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분명 제가 중국에서 교육받기로는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해서 거지나 노숙인들이 거리 곳곳에서 구걸하고 있으며 이들은 범죄 같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이러한 노숙인은커녕 오히려 한국의 도시는 너무나도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도시는 중국의 웬만한 일선 도시의 도심보다도 훨씬 아름답고 멋진 건축물들이 질비해 있었고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를 한국인들 모두가 공평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이건 정말 믿기지가 않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중국이야말로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하고
이러한 대도시에는 반드시 노숙자촌이 형성되어 있어서 노숙인들과 거짓대들이 들끓으며 많은 범죄를 일으키고 있거든요. 심지어 중국의 월급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은 월세 때문에 대도시에서 일하는 멀쩡한 직장인들마저 퇴근 후에는 자신의 길거리 텐트로 들어와서 숙식을 해결하곤 하죠. 좀 전에 제 월급이 150만 원이라고 불평을 했지만 사실 저는 중국에서 매우 고소득자인 편인데요. 대부분의 중국인들은 제 절반도 못 벌어서 그야말로 월세는커녕 음식을 구매할 돈조차 부족한 게 현실인 것입니다. 당연히 중국 정부가 선전을 위해 꾸며놓은 대도시 인프라들은 돈이 많은 최상류층들만 이용할 수 있고 중국의 서민들은 이러한 곳들을 구경조차 못하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훌륭한 인프라들을 서민들도 아무렇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니 아무래도 중국 정부 측에서는 중국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숨기기 위해 한국을 이용한 것 같다는 불신의 감정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얼이 빠진 채 한국의 거리를 걸었죠. 그런데 제가 한국 지하철에 탑승하게 되었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대체 아시아인들이 맞긴 한 건지 한국 남성들의 키와 체격은 중국인들의 거의 2배는 되어 보였거든요. 저는 키가 172cm로 중국에서는 상당히 큰 편이지만 저는 한국 지하철 안에서 거대한 한국 남성들의 가슴팍에 묻혀서 갔을 정도로 한국인들은 정말 압도적인 신체를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긴 싫지만 한국 남자들의 외모도 중국 남자들에 비하면 훨씬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서 도저히 중국 남자들은 경쟁이 되지 않을 것 같았죠. 한국 여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늘씬해서 짜리몽땅한 중국 여자들과는 비교조차 안 되더군요. 제가 알기로 한국에는 결혼 지참금 문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 여자들의 빼어난 외모를 보다 보니 갑자기 중국 여자들이 전부 형편없어 보이기 시작했고 제가 왜 못생긴 중국 여자들을 위해 5천만 원이라는 결혼 지참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이해조차 안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남자들은 외모면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한국 남자들과는 도저히 경쟁할 수 없으니 역시나 중국은 한국을 강제로 침략해서 아름다운 한국 여자들을 빼앗아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생각도 잠시 역시나 이상하더군요. 한국 지하철에서 본 한국인들은 매너와 시민의식이 이상하리만큼 좋았거든요. 분명 제가 중국에서 배우기로는 한국인들은 중국의 문화를 도둑질하고 공공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행패를 부려대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인들은 공공장소에서 아예 입조차 열지 않았으며 가끔 조용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조차도 부드러운 말소리에 한국어를 사용해서 전혀 귀에 거슬리지 않더라고요. 또한 한국은 노약자를 위해 배려석까지 마련한 상태였고 일반석에 앉은 한국인들은 노약자들을 보면 기꺼이 자리를 양보해줬는데요. 중국 지하철에서는 노약자라고 해서 자리를 양보해주는 법은 절대로 없고 심지어 노약자가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자신의 가방을 던져서 노약자의 자리를 빼앗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보이곤 합니다. 저는 서로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당연하다는 듯 배려의 정신을 보여주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물론 한국인들은 매우 혼잡한 열차 속에서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찾아볼 수 없었는데요. 한국인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내린 후 열차에 탑승했고 혼잡한 열차 안에서도 서로 배려하며 통로를 터주곤 했거든요. 솔직히 중국에서는 지하철에서조차 힘의 논리가 성립되어서 줄과 질서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중국인들은 자리에 앉지 못하면 죽는 병에 걸리기라도 한 듯 내리는 사람들이 먼저 내리기도 전에 지하철로 밀려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이 자리에 앉지 못하게 하기 위해 자리에 침까지 뱉어대며 좌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지하철은 이러한 무질서 때문에 항상 지연되기 일쑤고 지하철역 하나를 지나면 무질서한 인파에 밀리거나 다른 사람의 팔꿈치에 맞아서 바닥에 나뒹구는 사람들을 꼭 한 명씩은 찾아볼 수 있을 정도죠. 그러나 한국의 시민의식은 정말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고 저는 그동안의 제 중국에서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마저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지하철에서 내려 숙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제 앞으로 한 무리의 군인들이 지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어 당황했는데 지금 북한과의 전쟁이라도 난 건가 싶어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황급히 제가 예약했던 중국인 민박까지 뛰어갔는데 이내 중국인 숙소 주인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남자들은 징병제를 통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군대에서 전역한 후에도 정기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받는 건 좋지만
지금의 날씨는 꽤 추웠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민간인이 이런 추운 날씨에 총까지 짊어진 채로 훈련을 받을 수가 있단 말인지 이건 도대체가 말이 안 됐습니다. 저는 직업 특성상 중국의 부대로 파견을 다녀올 일이 많은데 중국군들은 날이 추우면 춥다고 훈련을 안 하고 더우면 덥다고 훈련을 건너뛰곤 했거든요. 이들은 직업 군인임에도 말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예비군마저 추운 날씨에도 어김없이 훈련받고 있었고 예비군이 이 정도인데 한국 현역이 얼마나 힘든 훈련을 받을지는 정말 상상조차 안 가더라고요.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이러한 한국군의 생각지도 못한 모습에 두려움을 느끼고 말았고 중국인 숙소 주인에게 그래봤자 중국군에는 안 된다라며 한국군을 비하할 뿐이었죠. 그런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했던 중국인 숙소 주인은 이내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 나는 한국에서 10년째 살고 있고 나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당신과 비슷하게 생각했어. 그러나 숫자를 생각하지 말고 개인의 능력을 먼저 생각해보자고. 나는 한국 식당에서 휴가를 나온 한국인 현역 군인들을 목격한 적이 여러 차례 있고 한국의 중장년층들은 그들을 위해 마땅히 식사비나 술값을 내주곤 하더라고. 과연 중국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 있을까? 한국인들은 엄청난 단합력을 통해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쳐오더라도 어떻게든 극복해내고 있어. 그런데 중국은 어떻지? 솔직히 중국은 쪼개진 민족을 억지로 이어붙이고 있는 상태이므로 전쟁이라도 난다면 단합은커녕 모두가 도망가거나 오히려 탄압받았던 소수민족들이 중공군에게 먼저 총구를 들이밀 게 분명해. 당신은 어째서 한국군이 약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저는 같은 중국인인 그가 한국의 편을 드는 것에 대해 심기가 매우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도 그와 비슷한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던 터라 그의 논리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저 배신자라고 소리치며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린 채로 밤으로 도망쳐올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법이었어요. 다음날 컨소시엄에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말하는 허약하고 후진적인 한국군의 모습은 어디 갔는지 한국군의 무기는 중국보다 질적으로 두 수는 위에 있었거든요. 일단 한국은 휴전국가답게 유럽 국가들의 모든 무기를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의 무기를 보유 중이었고 심지어 한국산의 자체 개발 무기도 거의 세계적인 수준으로 뛰어나더군요. 강력한 최첨단 전차인 K2부터 세계 최고의 기동성과 정확성을 자랑하는 K9 자주포도 있었죠. 또한 한국의 기술력은 대체 어느 경지에까지 이른 건지 그들은 이미 대공포와 전투기까지 자체 개발하고 있었고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무기는 중국의 오류투성이의 깜통들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은 가상현실 시뮬레이션을 진작에 구현해놔서 하루에도 수차례씩이나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건 포탄이 없다며 제대로 된 훈련조차 못하고 있는 중국군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중국군은 엄청난 양의 군사 무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건 그저 거품일 뿐 제가 직접 경험한 중국 군대는 그야말로 비리투성이었는데요. 간부라는 사람들이 총알이나 총까지 전부 철물점에서 녹여서 팔아먹고 있고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봤자 내장된 고성능의 칩을 전부 다 팔아넘기고 있거든요. 그러니 중국군은 제대로 된 훈련이 가능할 리가 없고 전시 상황에서 무기가 제대로 작동할지도 의문이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뛰어난 신체 능력과 특유의 단합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군사 기술력을 더해 가상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니 오합지졸의 중국군이 한국을 침략하는 것은 그야말로 호랑이의 아가리 속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격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더욱 놀라운 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우연히 한국에 통제되지 않은 인터넷으로 여러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중국에 통제된 정보와는 달리 한국은 역사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저는 학창시절에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속국이라고 배웠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었거든요. 애초에 한국은 속국이 된 적도 없고 오히려 중국은 숫자만 믿고 한국을 침략했다가 말도 안 되는 피해의 패배를 겪고 나라 자체가 멸망해버린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번번이 한국의 맹렬한 저항에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거든요. 물론 중국이 한반도를 정말로 마음먹고 침략했다면 점령은 할 수 있었겠죠. 어쨌든 중국은 가용할 수 있는 병력수가 압도적이고 한국인은 전투로봇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을 이긴다고 한들 중국은 다리가 잘린 그야말로 씻을 수 없는 후유증만을 얻고 다른 나라에 점령당해버렸을 것이고 그것을 잘 알았던 저희 조상들은 구태여 한반도라는 벌집을 건드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14억 인구를 전부 투입하면 어찌됐든 압도적인 수적 우세를 통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을 테죠. 그러나 지금의 중국은 팔다리가 잘리기는커녕 아예 목만 남아 간신히 숨만 쉬는 불구 상태가 될 것이고 중국인이라는 종이 멸종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게 됐고 한국은 애초부터 중국과는 수준이 다른 나라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풀이 죽은 채 숙소로 향하는 지하철에 탑승했죠. 그러다 저는 저도 모르게 서울역에서 하차하게 되었는데요. 이곳은 노숙자가 많기로 유명한 장소였고 저는 이유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 서울역을 돌아다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중국인들은 한국의 노숙자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좌절하고 말았죠. 일단 서울역에는 노숙인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긴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이러한 노숙인 거주 지역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은 화장실도 무료였고 수도와 전기까지 공급되고 있었죠. 심지어 바닥은 온열 설비가 되어 있는지 매우 따뜻한 온도를 자랑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한국인 노숙인들은 추운 날씨임에도 신문지조차 안 덮고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노숙인 거주촌 한편에는 한 무리의 노숙인들이 뭔가를 기다리며 줄을 서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 정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무료 식사까지 제공해서 노숙인들이 극한의 상황에 내몰려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더군요. 이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는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외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에 노숙인들을 싹 쓸어버리고 있는데요. 정부는 좋은 말로 할 때 이곳에서 나가라고 통보할 뿐이고 명령에 불응한 노숙인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죠. 하지만 한국은 부자 나라이자 선진국답게 서울의 중심부에 노숙인들이 질비해 있음에도 외국인 관광객들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고 노숙인들을 관리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국 정부는 노숙인들에게 잡지를 판매하는 일자리까지 지원해주고 있었는데 이들은 중국인들의 평균 임금보다 많은 돈을 벌고 있더군요. 그야말로 한국의 노숙인들은 중국 웬만한 회사원보다 삶의 질이 높은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중국 엘리트로서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을 받으며 살아왔던 저보다도 풍족하게 살더군요. 중국인들은 밤낮으로 일해도 돈은 안 모이고 집세 낼 돈도 없어서 차디찬 길거리 맨바닥에서 신문지나 덮고 자야 하는데요. 상황이 이 지경이니 정부의 노숙인들에 대한 지원은 꿈도 꿀 수 없고 범죄율은 계속해서 증가하고만 있죠. 이번 한국행은 제5만방자했던 사고방식을 완전히 깨부숴 주었고 공산당에 세뇌되어 한국의 노숙인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한국을 비하하는 저 자신과 중국인들에게 동정심마저 들게 해주었는데요. 저는 그저 모든 것을 다 가진 한국인들에게 부러움만을 느낀 채 중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